아니 책에는 분명히 이런 약 쓰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전혀 안 낫는 사람들이 있대요. 야, 내가 1년에 3,000명씩 죽어나가는 병을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비 따기가 힘들다. 안녕하십니까? 환자를 보지 않는 의사 예병일입니다. 오늘은 결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코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독일에서 로베르트 코흐가 세균학의 아버지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노벨상 생기고 5년째인 1905년에 결핵균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세균을 발견해도 노벨상을 주나? 이런 의문을 갖고 노벨상을 뒤져보면 예를 들면 헬리코박터균을 발견한 베리 마샬과 로빈 워렌이 노벨상을 받았고요. 또 뭐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한 블럼버그가 노벨상을 받았고,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를 발견한 몽타니에와 지누시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뭘 발견했다고 꼭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럼 노벨상 선정위원회에서는 고민하겠죠. 이거 다 줄 수는 없고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냐. 자, 그런데 결핵균을 발견한 거 외에 코어가 탄저균도 발견하고 콜레라균도 발견했는데 왜 갑자기 결핵균인가? 라고 묻는다면 역사적으로 결핵이 인류한테 큰 위협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당장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만약이라도 결핵균을 해결하는 분이 있으면 노벨상 타는 거 확실히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과거에 홍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홍역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역사적으로 언제 나타났는지가 확실치 않은데 아마도 한 12세기쯤에 나타난 것 같다. 그러면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한참 있다가 나타난 거죠. 근데 몇몇 감염병들은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서 인류가 갖고 있었던 걸로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이집트의 미이라를 보면 병의 흔적이 남아있다. 결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핵은 인류 역사와 함께 있었던 병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결핵이 무서우십니까? 제가 과거에 썼던 글 중에 결핵이 에이즈보다 더 무섭다 이런 글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결핵이 에이즈보다 무섭다라고 했던 이유는 환자 발생이 더 많고 그걸로 사망하는 사람 숫자가 더 많고 우리 몸에서 결핵균이 발견됐을 때 또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가 발견됐을 때 6개월간 치료를 하면 결핵균이 사라질 확률과 HIV가 사라질 확률을 비교할 때 결핵균이 사라질 확률이 훨씬 높지 않다. 그 이야기는 이건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6개월 지나봐야 세균이 없어질 확률, 바이러스가 없어질 확률, 이건 조금 비교하기가 애매해서 제가 확실히 뭐가 빨리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결핵이 더 무섭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을 썼던 목적은 뭔가 하면 에이즈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핵에는 관심 좀 가지십시오.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결핵은 이제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시작됐다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수천 년 전 미이라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결핵을 일으키는 균은 사람한테서도 병을 일으키고 소한테서도 병을 일으키고 동물에게서 병을 일으킵니다. 혹시 인수공통 감염병 들어보셨습니까? 인수공통. 사람한테 생기는 게 수, 동물한테도 같이 생기는 거. 어떤 글에서 사람한테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70%가 동물에게서도 병을 일으킨다.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 사람한테서 병을 일으키는 30%의 미생물은 동물한테서 병을 안 일으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사람한테서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발견됐을 때 이게 동물한테서 일으키는지 찾아보질 않습니다. 찾아볼 이유가 없죠. 그죠? 이거 지금 막 발견했는데 사람 연구하기도 바쁜데 왜 동물한테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겠습니까? 또 찾아봐도 어느 동물한테서 찾아보실래요? 그지? 가축한테서 찾아보는 건 쉬운데 동물원 가서 뒤질 수도 없고 산이나 야생에 가서 뒤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된 거를 숫자 세보니까 70%쯤 된다 이런 이야기고 30%는 모른답니다. 모른다. 근데 아마 추정컨대 대부분 다 동물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가 퇴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두창 그 다음에 홍역 바이러스 한국에서는 퇴치됐다 그랬잖아요. 어느 한 곳에서 퇴치됐다 소리를 하는 것들은 보통 동물한테서 병을 잘 못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만 일으키니까 사람한테 대한 대책을 잘 세우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이 옛날부터 쭉 유행을 했는데 아주 옛날에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살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집단을 이뤄봐야 저 강가에서 몇 집 모여서 살고 이랬지 오늘날과 같은 도시가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유행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 기록을 뒤져보면 아까 제가 미라는 이거는 흔적을 보고 아는 거고 뼈 모양을 보고 아 이게 결핵이 생겼었네 라고 아는 거고 문헌에서는 이제 뭐 인도에서 뭐 기원전 한 1000년 전에 나온 책자 이런 데 보면 아 이게 결핵인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주는 문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도시화가 돼야 결핵도 많이 생기니까요. 르네상스 하면 생각나는 도시 피렌체가 있죠. 그죠? 피렌체. 메디치가가 피렌체에 살고 있으면서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불러왔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산치오 이런 3대 당시 미술가들을 불러다가 미켈란젤로한테 동상도 만들어 달라 그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그림도 그려 달라 그러고 이제 그러던 시절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 가지 그림도 남기고 해서 뭐 우피치 미술관에 뭐 여러 작품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먼저 활동했던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 그림 중앙에 위치해 있는 이 여신의 얼굴이 시모네타 베스푸치라는 당시에 그 지역에 살던 여성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티첼리는 비너스의 탄생 외에 시모네타 베스푸치의 그림을 몇 개를 남겼어요. 그 그림이 다 비슷합니다. 같은 사람 그렸으니까 비슷하겠죠. 근데 비너스의 뭐 얼굴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모네타 베스푸치를 그렸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비슷하게 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자 그런데 제가 옛날에 의학 관련 그림에 관심을 좀 가졌을 때 어떤 미술책에서 비너스의 탄생에 나오는 시모네타 베스푸치는 결핵 환자다, 결핵 환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결핵은 뚜렷한 특징적인 모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결핵을 더 잘 알 것 같은 내과 선배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서 비너스의 탄생 그림 아십니까? 그랬더니 알지. 아니 거기 있는 그 비너스가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결핵의 특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네가 의사냐? 결핵에 무슨 특징적인 소견이 있냐? 그냥 그 비너스를 생각해보면 좀 이렇게 피곤해 보이고 그럼 피곤해 보이는 게 결핵밖에 없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이게 글 쓰는 분들이 시모네타 베스푸치가 결핵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까? 이유는 추정컨대 시모네타 베스푸치가 워낙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니까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걸 보면 결핵 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모네타 베스푸치가 결핵 환자임은 맞는 것 같은데 비너스의 탄생에 나온 모습 이 결핵 환자의 모습의 특징적인 모습은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그런 얼굴이 나올 거란 거죠. 어쨌거나 결핵 환자는 르네상스 시기 미술 작품에도 등장을 하고요. 그 외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걸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근대 이후에 많이 있는데 데카르트, 루소, 그 다음에 시인인 쉴러, 그 다음에 철학자 스피노자, 칸트, 그 다음에 과학자 뭐 산소 발견했다는 프리스틀리 뭐 이런 사람들이 저 음악가 쇼팽도 마찬가지고요. 결핵으로 목숨을 잃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옛날부터 결핵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겠죠, 그죠? 단지 뭔지 몰랐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씩 의학이 발전하면서 결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19세기에 독일의 로베르트 코흐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전염병, 감염병 연구하던 사람들이 병이 생긴 부위에서 검체, 시료를 채취해서 멀쩡한 동물한테 넣어주는 일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프랑스의 비에맹이 결핵이 생긴 환자의 병소에서 검체를 뽑아서 토끼한테 넣어줘 봤더니 토끼한테서 결핵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감염병이다, 전염병이다 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게 1865년의 일이고요. 로베르토 코어가 결핵이 생기는 결핵 환자에서 결핵균을 발견하는 거 이거는 1882년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결핵은 집단적으로 대거 발병한 적은 없는데 18세기에 영국에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계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그래서 공장이 많이 지어지니까 시골에서 이 기후만 믿고 농사 짓던 사람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택하려고 도시로 몰려듭니다. 근데
도시에서는 공장은 있지만 수용할 주거 시설은 없는데 많이 몰려드니까 빈민가에서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핵을 비롯한 감염병들이 유행할 가능성이 많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핵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19세기 말에 결핵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BMN, 코호 이렇게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중에 20세기에 가면 이제 BCG 결핵 예방용 백신도 나오고 그다음에 20세기 중반에 되면 약도 나오게 됩니다. 코호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50대쯤 됐을 때 결핵균을 발견한 다음에는 결핵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되게 노력했다 이 말씀 드렸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인기가 떨어졌다. 그래서 시리에 잠겨 있을 때 이 10대 배우 출신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살았고 그 여성이 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잘 지켜줬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가 치료제로 쓰려고 했던 방법을 나중에 프랑스의 칼멧과 게랭이 칼멧 C로 시작하고요 게랭은 G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결핵 예방용 백신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BCG 백신이라는 겁니다. B는 결핵균을 가리키는 영어 이름 바실라에서 온 거고요. 그래서 코우가 연구하던 방법이 원래 치료제 개발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치료제 개발은 아니고 자신의 연구를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프랑스 학자들에 의해서 백신 만드는 일에만 쓰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뭐 결핵 예방법으로 잘 쓰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BCG 백신 효과가 또 아주 좋은 건 아니어서 그래도 또 결핵 환자들이 가끔 생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대학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려면 그 결핵 예방 접종 그러니까 결핵이 없다는 증명을 떼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결핵이 오래전에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도 사라진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결핵이 지금도 세계적으로 보면 좀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참고로 제가 의과대학교 학생일 때 이제 결핵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야 우리나라 큰일 났다. 약제 내성균이 많이 생긴다. 우리는 세균을 죽이려고 약을 개발하는데 이 약을 쓰면 세균은 변이가 생겨서 빠져나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결핵균이 많다 보니까 약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공부하던 1980년대에 약제 내성균이 자꾸 생겨서 치료가 안 되기 시작한다. 그럼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운 약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속도가 세균이 변이가 생기는 속도를 못 쫓아갈 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가르치던 교수님이 이거 큰일 났다. 너희들이 나중에 해결해라.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다행히 그분 예상이 빗나갔어요. 30수년 동안 우리나라 환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편입니다. 참고로 1990년대에 그 평생 결핵만 연구하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저하고 가까운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1년에 3,000명씩 죽어나가는 병을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비 따기가 힘들다. 1990년대니까 지금보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나빴겠죠. 그죠? 나쁘니까 연구비를 듬뿍 안 주고 조금씩 주신다. 아니 지금 환자 1년에 몇 명 생기지도 않는 에이즈에는 관심이 크면서 왜 결핵에는 관심이 없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시작할 때 결핵이 무섭냐 에이즈가 무섭냐라고 했는데 에이즈가 무서운 이유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다음에 치료 안 하고 가만 놔두면 후천성 면역이 없어지는 상태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폐인이 되고 심하게 말하면 세상 떠나는 일밖에 안 남습니다. 그게 에이즈인데 나는 멀쩡한데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 받으라고 해서 받았더니 뭐 무슨 이유였든 간에 바이러스가 나온 거예요. 그건 에이즈가 아니죠. 바이러스 감염 상태인 거지. 이게 가만 놔둬서 치료 안 하고 놔뒀더니 한 10년 이상 지나가지고 후천성 면역이 결핍된 상태에 이르러야 그게 에이즈인 거죠. 그죠? 근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놀라죠. 오이씨, 어떻게 이거 나 에이즈 생기는 거 아니야? 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이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약을 쓰면 됩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약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에이즈 이야기할 때 하고요. 자, 90년대에 1년에 3,000명씩 죽어나가던 결핵이 제가 계속 줄어들었다라고 했는데 몇 명의 환자들이 세상을 떠났겠습니까? 기록 보니까 1,331명이네요. 1,331명. 그러면 반 이하로 줄었죠. 그죠?
세상 떠나신 분들한테는 정말 아까운 일인데 어쨌거나 옛날에 늘어날까 봐 걱정했는데 지금은 30년 지났더니 반입니다. 그러면 기대하기로는 앞으로 30년 지나면 또 반으로 줄겠죠. 그죠? 그래서 1331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환자는 작년 기록을 보니까 17,944명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이 결핵을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자주 보실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꼭 그런 말씀 하세요. 아니 책에는 분명히 결핵에 이런 약 쓰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전혀 안 낫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의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통계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써봤더니 몇 %가 낫는다 그러면 약을 쓰는 거죠.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한 분 한 분이 문제니까 치료 안 되는 분은 정말 본인도 힘들고 의사도 힘들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 결핵은 언제라도 옆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집단 생활하는 분들은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2주 이상 이유를 모르는 기침이 계속된다. 그러면서 뭐 체력이 떨어지고 무력감이 생기고 뭐 열이 나고 식욕부진.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증상은 흔히 있는 거죠. 내가 거기에 해당하냐 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죠? 식욕부진, 열난다 싶은데 밥도 먹기 싫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2주 이상 기침. 이게 흔하긴 한데 그래서 결핵 금지는 기회 있을 때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신체 검사할 때 당연히 이 가슴 엑스레이 찍으면 검사를 다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줄고 있기도 합니다. 시작할 때 약제 내성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옛날에 뭐 언젠가 제가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발견한 결핵약 스트랩토마이신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결핵약이 많이 나와서 요즘은 리팜핀과 이소니아지드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약제 내성균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행히 약제 내성균이 뭐 아주 많아진 건 아니고요. 예상이 틀려서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편이라서 앞으로도 결핵이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코어가 첫 번째로 발견한 세균 탄저균 이야기는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1876년에 탄저균 발견하면서 코어의 4원칙, 그러니까 어떤 세균이 어떤 감염병을 일으키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가 이거를 발표하니 다른 학자들이 야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도 그렇게 해볼게 하고는 그 후로 수많은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1882년에 코어가 이제 결핵균을 찾아냈는데요. 결핵균을 찾아낸 게 코어의 업적 3가지 중에 가장 높이 평가받는 업적이어서 1982년에는 독일에서 결핵균 발견 100주년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882년 3월 24일에 코어가 결핵균 발견했다고 발표를 하고 그날이 결핵의 날로 받아들여진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이 요구르트 이름에 등장하는 메치니코프 1908년에 노벨상을 받은 분인데 그때 공동 수상한 에를리는 로베르트 코어 연구소에서 일하던 분입니다. 메치니코프는 파스테르 연구소 소속이고요. 메치니코프가 젊었을 때 이 코어의 발표를 직접 들었습니다. 1882년 3월 24일에 직접 이 코어의 발표를 듣고는 메치니코프가 나중에 내가 들어본 강연 중에 가장 아름다웠다. 그래서 나는 글로 표현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결핵균 발견에 대한 업적이 그 당시로는 아주 높이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 후에 1년 있다가 이집트에서 콜레라가 유행할 때 로베르트 코어가 직접 갔는데 이제 이런 학문적인 내용은 사실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남이 한 이야기를 따라잡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파스테르가 그 당시에 이제 나이도 많고 이 뇌졸중으로 고생도 하고 있으니까 이집트에서 콜레라가 유행할 때 파스테르가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갔던 제자가 루하고 예르생인데 이 두 명도 또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유명한 학자들이고요. 예르생은 그 페스트를 일으키는 세균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페스트는 14세기에 이미 대유행을 했는데 500년 지나도록 원인균을 못 찾고 있다가 이 예르생이 찾아내서 페스트균 이름이 예르시니아 페스티스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시간에 저 동남아 지역에 제자들도 있겠어 자주 갑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남아 지역 인도 차이나 반도에 태국은 프랑스 식민지가 아니고 남아 있었지만 나머지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는 프랑스가 차지했죠. 그죠?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 지역에 학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파스테르 연구소가 베트남에 세워지기도 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름 파스테르 연구소 출신의 예르생이나 칼메트는 둘 다 베트남에 와서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 지역 돌아다니다 보면 막 글 이름에 그 사람들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코어가 1876년 탄저균, 1882년 결핵균 두 개를 발견하고 1883년에 콜레라균을 발견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다 보니까 1848년에 이탈리아의 파치니가 콜레라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파치니가 콜레라균의 발견자란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냥 발견했다라고 하지 파치니가 발견한 사람이다 뭐 이런 말 잘 안 써요. 이게 유럽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균을 발견했을 뿐이지 이 세균이 콜레라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못한 거예요. 근데 한참 세월이 지나서 35년이 지나서 1883년에 이집트에서 콜레라 환자로부터 콜레라균을 발견한 로베르토 코어가 이게 바로 콜레라를 일으키는 세균이다 라고 하니까 네가 콜레라균을 발견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발견하고 났더니 이제 콜레라균을 발견했잖아. 세균 알았으니까 예방접종법을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스페인에 있는 페란이 백신을 발견한 다음에 사용을 해서 좋은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파스테르 연구소에 가서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 그 바람에 페란은 백신 발견자로 이름을 못 올리고요. 파스테르 연구소에 있던 하프킨이 콜레라 백신을 만들어서 방법을 다 알려주니까 효과가 이게 더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하프킨이 콜레라 백신의 발견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서두에 결핵 환자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집단 생활할 때는 결핵이 없다는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핵균을 진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엑스레이 사진 찍었을 때 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면 폐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뼈에 가서 세균이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결핵이 옛날부터 있던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이집트 미이라에 결핵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뼈의 상태를 보니까 이거 결핵이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 결핵균이 발견되면 그 폐결핵은 워낙 우리가 지금 연구도 많이 하고 치료제도 잘 발달돼 있고 그런데 뼈 같은 데 가면 이게 치료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코어가 결핵균을 연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882년 3월 24일 날 독일에서 학술대에서 내가 결핵균을 발견했어 라고 하는데 발견했다라고 하면 세균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세균이 보입니다 라고 했는데 현미경으로 세균이 보이는 걸 보고 세균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동그란 세균하고 짝대기 같은 세균은 구별이 되겠죠. 근데 이게 세균이 둥둥 떠 있으면 움직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볼 수 있을 텐데 움직이는 건 관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게 현미경으로 관찰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보통은 고정시켜서 봅니다. 그럼 고정시켰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이야기도 돼요. 그래서 세균을 고정시켜 놓고 보는데 볼 때 그냥 보면 흑백으로 잘 안 보이니까 칼라로 염색을 해서 봅니다. 자, 칼라로 염색을 해서 본다는 이야기는 염색약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보입니다. 색깔이. 코호의 연구실에서 이 염색 방법을 도와준 코호의 연구원, 뭐 제자이기도 하고 연구원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에를리히라는 사람인데 이제 에를리히가 내가 이런 방법으로 염색을 해보니까 코호가 발견한 세균이 염색이 잘 된다. 이거를 코호한테 가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코호의 발표를 보고 에를리히가 내가 염색을 해보니까 잘 된다고 알려줘서 코호의 연구실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를리히도 아까 앞에 한번 이름 나왔었는데 언제 나왔냐면 메치니코프가 코호의 발표를 듣고는 이 발표는 내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발견이다 라고 했다. 이 말씀 드릴 때 1908년에 파스테르 연구소의 메치니코프와 로베르토 코어 연구소에 그때는 베를린 의학연구소였죠. 에를리히가 같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한 그 에를리히입니다. 그래서 에를리히가 1882년 발표를 보고 코어 연구실에 가서 내가 염색한 방법이 아주 염색이 잘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코어가 그걸 보고는 기뻐하면서 에를리히를 자기 연구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코흐가 발견했던 이 세균은 오늘날 그 에를리가 발견한 그 방법으로 염색을 해서 구별을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베르토 코흐가 결핵균 발견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결핵이 어떤 병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